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땅 명륜방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이 어찌나 높은지 지나가는 구름도 쉬어간다는 이조판서 김대감의 댁이었습니다. 그 집 담벼락 안에는 온갖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연못에는 잉어가 뛰노니 그야말로 별천지였지만 정작 그 집의 귀한 따님인 서령 아기씨에게는 그저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 처녀 가슴에 바람이 드는 것은 막을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서령 아기씨의 방 안에서는 아침부터 난데없는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단 이불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서령은 문갑을 뒤져 오라비가 입던 낡은 도포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몸쪽 나미는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며 애원했습니다. 아기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저녀는 그날로 초상 치르는 날입니다요. 지난번에도 남장하고 나가셨다가 갓근 끊어먹고 오시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잊으셨어요? 서령은 나미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하거라. 아버님은 오늘 대궐에 입시하셨고 오라버니는 기생집에 갔으니 지금이 아니면 언제 바깥바람을 쐬겠느냐?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안 들킨다. 내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거든. 서령은 붓에 먹물을 듬뿍 찍어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뽀얀 인중 위에 시커먼 일자 수염을 쓱 그렸습니다. 앵두 같은 입술 위에 숯검정 같은 먹물이 칠해지니 이건 사내도 아니요, 여인도 아니요, 마치 장터에서 춤추는 광대꼴이었습니다. 서령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흡족한 듯 굵은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어험, 이만하면 영락없는 남산꼴 새님 아니냐? 남이야, 내 인물이 훤하지 않느냐? 남이는 기가 막혀서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인물이 훤한 게 아니라 훤히 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요. 수염이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양반이 그렇게 눈이 맑고 피부가 고와요? 그냥 방에 계셔요 제발. 이거사 사내대장부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법이다. 갔다 올 때 내가 좋아하는 엿 사다 줄 테니 문단속이나 잘하고 있거라. 서령은 갓을 삐딱하게 눌러쓰고는 개구멍을 향해 냅다 뛰었습니다. 나미가 뒤에서 치마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서령은 이미 담벼락 아래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개구멍으로 드나드는 꼴이라니 김대감이 알면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었으나 서령에게는 그저 신나는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장터는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습니다. 시전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 떡치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서령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갓끈을 고쳐 메고 짐짓 점잖은 척하며 팔자걸음을 걸었습니다. 에헴, 길이 좀 복잡하구나. 어허, 저기 가는 저 안악은 머리에 인 광주리가 무겁지도 않은가 보네. 서령은 일부러 어깨를 떡 벌리고 걷느라 팔이 뻐근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엿장수 가위 소리가 찰카닥 들려왔습니다. 서령은 침을 꿀꺽 삼키며 옆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복에 엿 한 가락 주게나. 아주 달고 맛난 놈으로다가. 엿장수는 서령의 얼굴을 힐끔 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수염이 땀에 번져서 짝짝이가 됐소다. 어디서 연극이라도 하다 오셨소? 서령은 화들짝 놀라 소매로 인중을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먹물이 볼까지 번져 얼굴이 그야말로 얼룩덜룩한 바둑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꼴을 보고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 좀 보소. 고양이 세수를 하다가 숯가마에 빠졌나 봐. 얼굴은 기생 오라비 같은데 수염은 산적 두목이네 그려. 서령은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양반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짐짓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들, 남의 얼굴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다니 무례하구나.
내 오늘 바빠서 그냥 간다마는 다음에 만나면 혼구멍을 내줄 테다. 서령은 도망치듯 엿장수 앞을 벗어나 사람들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부채질을 해대는데 어디선가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요? 아침도 거르고 나온 터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서령은 냄새를 따라 허름한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은 땀 냄새와 술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거친 사내들이 탁배기 사발을 기울이며 떠들고 있었는데 그 틈에 새님 차림에 서령이 끼어 앉으니 마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온 격이었습니다. 아니, 백로가 아니라 털 뽑힌 닭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서령은 주모를 향해 최대한 굵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고기는 많이, 국물은 뜨겁게. 주모가 국밥을 뚝딱 말아내오자 서령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캬, 시원하다. 집에서 먹는 곰국보다 100배는 낫구나.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덩치 큰 사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서령의 탁자를 짚었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겨와 서령은 코를 쥐었습니다. 어이 새님, 혼자서 무슨 맛으로 밥을 처먹나? 나랑 술이나 한잔하지. 곱상하게 생긴 게 꼭 계집애 같구먼. 사내는 서령의 갓을 툭 쳤습니다. 갓이 삐뚤어지며 서령의 상투가 헝클어졌습니다. 서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요? 당장 물러가시오. 행패? 하하. 이 조그만 놈이 말버릇 좀 보게. 형님이 술 한 잔 주겠다는데 감히 거절을 해? 사내는 서령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서령은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쌈 구경이 났다고 낄낄거리며 지켜볼 뿐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령의 눈에서 찔끔 눈물이 나오려는 찰나 주막 문이 덜커덕 열리며 웬 짐승 같은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장승만 하고 어깨는 바위만 한 사내였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소 뒷다리를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 무게가 엄청나 보였지만 사내는 깃털처럼 가볍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백정마을의 천하장사 돌석이었습니다. 돌석은 성큼성큼 걸어와 멱살 잡힌 서령을 보고는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밥 먹는데 먼지 날리게 뭐하는 짓이여. 그 손 놓지 못 쳐? 술 취한 사내는 돌석을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넌 또 뭐냐? 소 잡는 백정놈 아니냐? 어디서 감히 양반들 노는데 끼어들어? 썩 꺼져라. 피비린내 난다. 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등 뒤에 고기 덩어리를 탁자 위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주막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돌석은 술 취한 사내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양반이고 나발이고 배고픈 사람 밥 먹게 놔두는 게 도리여. 이 새님 체할라 그만 놔주지. 돌석이 손목에 힘을 주자 술 취한 사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팔 부러진다. 알았어, 놓게. 놓으라고. 사내가 손을 놓자 서령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돌석은 사내를 짐짝처럼 옆으로 밀쳐버리고 서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령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들어 돌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짙은 눈썹에 우직하게 생긴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고 맑은 눈동자가 서령의 마음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령의 기대를 와장창 깨뜨렸습니다. 어이 새님, 사내대장부가 힘이 그리 없어서야 어디다 쓰겄소? 생긴 건 꼭 콩나물 대가리 같아가지고 밥 좀 많이 먹고 다니쇼. 서령은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콩나물 대가리라니. 감히 이조판 서댁 규수에게 콩나물 대가리라니. 서령은 억울하고 분해서 갓을 고쳤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이보시오. 도와준 건 고맙소만 말씀이 너무 지나치지 않소?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저자가 무식하게 힘만 센 것이요. 그리고 난 콩나물 대가리가 아니라 김선비라고 하오. 돌석은 서령의 말대꾸가 우스운지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으다 김새님. 얼른 국밥이나 드쇼. 식으면 맛없은께. 돌석은 구석 자리에 앉아 주모에게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막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돌석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백정놈이 들어오고 난리야. 밥맛 떨어지게 시리. 저놈 옆에 가면 피냄새가 진동을 한다니까. 급기야 주모마저 돌석에게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우리는 백정한테 팔 국밥 없으니 딴 데 가보쇼. 손님들 다 떨어지겠네. 돌석은 익숙하다는 듯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국밥값은 여기 있소. 아까 저 새님 밥값까지 쳐서 넉넉히 뒀으니 거스름돈은 됐소. 돌석은 다시 그 무거운 고기 덩어리를 짊어지고 주막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등 뒤에 대고 소금을 뿌리며 침을 뱉었습니다. 퇴퇴, 재수옴 붙었네. 소금 뿌려 소금. 서령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방금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밥 한 끼도 팔지 않고 쫓아내는 사람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돌석의 등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그 넓은 등판이 어쩐지 한없이 작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대꾸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그 모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서령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연민이었으며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서령은 먹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주모가 내온 국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고약한 인심으로 끓인 국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소?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천대하는 이곳이 짐승 우리와 다를 게 무엇이오? 서령은 주막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저 멀리 터벅터벅 걸어가는 돌석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갓끈이 풀려 덜렁거리는 것도 잊은 채 서령은 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이라는 신분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구해준 콩나물 대가리라고 놀리면서도 밥값을 대신 내준 그 따뜻한 사내를 이대로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덩치 큰 양반. 잠시만 서보시오. 서령의 외침에 돌석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봄 햇살 아래 얼룩덜룩한 먹물 수염을 한 양반집 규수와 피 묻은 옷을 입은 백정 청년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이것이 훗날 한양 바닥을 뒤흔들고 양반들의 위선을 통쾌하게 부숴버릴 세기의 로맨스, 그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령은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는 돌석의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황새 쫓아가는 뱁새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딱 제 꼴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청계천 돌다리 즈음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었습니다. 서령은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사람을 불렀으면 서야 할 것 아니오. 양반이 부르는데 어찌 이리 매정하게 간단 말이오. 돌석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서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끈질긴 새님이 마치 여름날 윙윙거리는 모기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국밥값은 냈다니까 그러네. 내가 댁한테 빚진 거 없수다. 그리고 나 같은 놈이랑 길거리에서 말 섞어봤자 댁 체면만 구겨질 텐데 얼른 갈 길 가지오. 누가 돈 이야기라 했소?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거늘 내 이름 석 자라도 알려주고 가야 할 것 아니오. 그리고 아까 그 국밥은 한 숟갈 뜨지도 못했는데 댁이 돈을 내버리는 바람에 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소. 서령이 꽥꽥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돌석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고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참 새님 성격 한번 별나시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알았소다. 내 이름은 돌석이요. 됐소? 이제 그만 가시오. 나는 저기 냇가에서 핏물 좀 씻고 가야 하니께.
돌석은 냇가로 내려가 거친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시뻘건 핏물이 맑은 냇물에 번져나갔습니다. 서령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쭈뼛쭈뼛 그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돌석이 곁눈질로 그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거기 앉으면 비단 옷 버릴 텐데. 샌님은 코 묻은 돈으로 엿이나 사 먹지 뭐하러 백정놈 씻는 걸 구경하고 있어. 이 옷은 비단이 아니라. 아니, 뭐 어쨌든 상관없소. 그리고 나 엿 사 먹을 돈 있소. 아까 사둔 엿이 여기. 서령은 소매를 뒤적거리다가 아까 엿장수에게 산 엿가락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하느라 품속에서 녹아내려 엿이 찐득하게 옷자락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울상을 지으며 엿을 떼어내려 끙끙거렸습니다. 아이코, 이게 왜 이래? 떨어져라 좀. 그 모양새가 하도 우스꽝스러워 돌석은 저도 모르게 푸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랑이 같던 사내가 웃으니 어린아이처럼 순박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배야. 샌님은 개그맨을 하쇼. 선비질은 영 안 어울리네. 이리 주쇼. 내가 떼어줄 테니. 돌석은 물 묻은 손을 옷에 쓱쓱 닦고는 서령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엿을 떼어내는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령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는 비릿한 피냄새와 묘한 남자의 향기가 섞여 코끝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엿을 떼어낸 돌석이 엿가락을 반으로 툭 부러뜨려 서령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드쇼. 옷은 좀 버렸지만 맛은 그대로겠네. 나는 단 거 싫어하니께 샌님이나 많이 먹고 쑥쑥 크쇼. 서령은 멍하니 돌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대받는 백정이라 하여 짐승처럼 거칠 줄만 알았는데 그의 눈빛은 맑은 냇물처럼 깊고 투명했습니다. 서령은 엿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석이라 했소? 자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박을 하는데 화도 안 나는가? 아까 주막에서도 그렇고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돌석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냇물에 시선을 고정한 채 씁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화내면 뭐가 달라지요? 백정이 화내면 미친 소 취급이나 받지. 우리 아버지도 평생 칼질만 하다 가셨고 나도 그럴 팔자요. 사람이 사람 대접을 해줘야 사람이지 짐승 취급받는데 사람 노릇하려 들면 매만 버는 법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사람은 누구나 귀한 법이거늘. 자네가 하는 일이 천할지는 몰라도 자네 마음까지 천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서령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돌석은 의외라는 듯 서령을 쳐다보았습니다. 양반 나부랭이가 백정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이라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돌석은 젖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샌님은 참 이상한 양반이네. 글 공부를 많이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요? 나는 까막눈이라 공자 맹자 그런 건 모르지만 내 손에 죽어나가는 소들 눈망울을 볼 때마다 생각하오. 이 짐승도 아프면 울고 좋으면 꼬리치는데 나는 어째서 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나 하고. 돌석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한이 서령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령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갓을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글을 가르쳐 주겠네. 뭐요? 글? 그래, 글. 까막눈이라 무시당하지 않게 내가 자네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어. 내 비록 힘은 없어서 쌈박질은 못 도와주지만 머리에 든 건 좀 있거든. 매일 이 시간 여기 다리 밑에서 만나세. 어때? 돌석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서령을 훑어보았습니다. 먹물이 번져 얼룩덜룩한 얼굴에 눈물 자국까지 생긴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참나 샌님 코가 석자요. 수염이나 좀 제대로 그리고 다니쇼. 다 번져서 꼭 너구리 같구먼. 이건 최신 유행하는 화장법. 아니 분장이요. 아무튼 내 말 허투루 듣지 마시오. 나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는 사내대장부요. 내일 안 나오면 내가 자네 집까지 찾아가서 대문을 걷어찰 테니까 그리 아시오. 서령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석은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알았수다 알았어. 속는 셈 치고 내일 한번 나와보리다. 대신 새님도 약속하쇼. 내일은 국밥값 대신 맛있는 떡이나 좀 사오쇼. 새님이 쏘는 거면 먹어줄 테니까. 떡? 기와집 기둥뿌리라도 뽑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서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못 가서 돌부리에 걸려 아이쿠 하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뒤에서 돌석의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서령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령의 심장은 뜀박질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령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앞에 돌석의 우직한 얼굴과 그 투박한 손길이 아른거렸습니다. 돌석이라. 이름 한번 참 단단하구나. 서령은 베개를 끌어안고 키득거렸습니다. 몸쪽 나미가 자다 깨서 부스스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기씨,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혹시 낮에 드신 엿이 체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끙끙거리시더니 이젠 실성하신 것처럼 웃으시고. 시끄럽다. 내일은 사랑방에 있는 천자문 책을 좀 훔쳐. 아니, 빌려야겠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떡도 좀 싸놓거라. 아주 맛있는 꿀떡으로. 네? 천자문은 뭐하러요? 또 남장하고 나가시게요? 아이고, 대감마님 아시면 전혀는 죽습니다요. 남이의 통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령은 들뜬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기막힌 양반집 교수와 백정, 총각의 비밀 과외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청계천 다리 밑은 두 사람의 비밀 서당이 되었습니다. 서령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돌석에게 하늘 천, 땅지를 가르쳤고 돌석은 그 큰 손으로 나뭇가지를 쥐고 땅바닥에 삐뚤빼뚤 글씨를 썼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하늘 천자를 그리라니까 지렁이가 춤추는 걸 그려놓으면 어떡하나. 힘 좀 빼고 부드럽게 쓰라니까. 아, 거참 새님 잔소리 한번 심하네. 소뼈 바르는 칼질은 쉬워도 이 붓질인지 나뭇가지 질인지는 영 손에 안 익는구먼. 손가락에 쥐가 날 것 같소. 돌석이 투덜거리면서도 서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은 마치 큰 곰이 재롱을 부리는 것 같아 서령은 웃음을 참느라 배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습득력은 놀라웠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제법 그럴싸한 글씨를 써내기 시작했고 서령이 들려주는 옛 성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돌석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령에게 내밀었습니다. 예쁘게 깎은 나무 비녀였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요? 오다가 주었소다. 새님. 아니, 김선비는 머리에 꽂을 일 없겠지만 나중에 새님 각시 생기면 주라고. 솜씨는 없지만 깎아봤소. 서령은 비녀를 받아들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중에 각시 주라는 말에 왠지 모를 서운함과 동시에 저 투박한 손으로 자신을 위해 밤새 나무를 깎았을 돌석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령은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짐짓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솜씨가 영 꽝이구먼. 그래도 정성을 봐서 받아주겠네. 그런데 돌석이 자네는 짝이 없는가? 나 같은 백정한테 시집올 처자가 어디 있겠소? 평생 소나 잡다가 혼자 늙어 죽는 거지. 돌석의 덤덤한 말에 서령은 울컥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런 소리 말게. 자네가 얼마나 진국인데. 사람 볼 줄 모르는 눈비인 여자들만 있어서 그렇지. 자네의 진가를 알아보는 여인이 분명 있을 걸세. 내가 장담하네. 서령의 격한 반응에 돌석은 의아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새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죠? 꼭 새님이 내 각시라도 될 것처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령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돌석도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흐르는 냇물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령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 내일은 거물 현 누를 확 나갈 테니 예습해오게.
서령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지만 손에는 돌석이 준 비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령은 거울 앞에서 갓을 벗고 상투를 풀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돌석이 준 나무 비녀를 머리에 꽂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더 이상 남장 선비가 아닌 사랑에 빠진 수줍은 처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아, 너는 알까? 내가 내각시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서령의 독백이 달빛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달콤한 비밀 수업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서령의 잦은 외출을 수상하게 여긴 김대감이 하인들을 풀어 뒤를 밟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먹구름이 서서히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다리 밑의 비밀 서당은 어느새 두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이제 천자문을 떼고 소학을 읽을 만큼 글 실력이 늘었고, 서령은 돌석을 통해 담장 밖 세상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날도 서령은 돌석에게 논어의 한 구절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유붕자원 박내 불영 낳고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돌석아, 이 말이 딱 우리 같지 않느냐? 돌석은 굵은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글쎄요. 새님은 벗이라기보단 뭐랄까 꼭 시어머니 같수다. 잔소리가 어찌나 심한지 귓구멍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라니까. 뭐? 시어머니? 이놈이 스승님께 못하는 말이 없구나. 에이, 맛 좀 봐라. 서령이 붓을 들어 돌석의 코끝에 점을 찍으려 하자 돌석은 잽싸게 고개를 돌리며 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처럼 깔깔거리며 쫓고 쫓기는 장난을 쳤습니다. 돌석이 서령의 팔을 가볍게 낚아채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서령의 심장이 쿵쿵 뛰었고 돌석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새님, 아니 서령 아기씨. 돌석이 처음으로 서령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서령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이름을 어찌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리가 있겠소. 그 고운 손, 맑은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보는 그 눈빛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게 등신이지. 처음엔 그저 철없는 양반집 따님 장난이라 생각했소. 근데 이제는 나도 모르겠소. 그냥 아기씨가 오는 시간만 기다려지니. 나도 참 미친놈이지. 돌석의 고백에 서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돌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돌석아, 나도 미쳤나 봐. 판서댁 딸이면 뭐하고 비단 옷 입으면 뭐해. 내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그냥 멀리 도망가서 살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시선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짧고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내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추잡한 짓거리를 벌이느냐.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횃불을 든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린 김대감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아버님, 입 닥쳐라. 내 너를 그리 가르쳤더냐. 양반집 교수가 남장을 하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천하디천한 백정놈이랑 놀아나다니. 내 나쁘끄러워 살 수가 없구나. 김대감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묶어라. 관하로 끌고 가서 다리를 분질러 놓아라. 감히 양반집 교수를 능멸한 죄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을 놈이다. 하인들이 때로 달려들어 돌석을 포박했습니다. 돌석은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밧줄에 묶였습니다. 서령은 울부짖으며 김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먼저 꼬드겼습니다. 돌석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썩 비키지 못할까? 김대감은 서령을 발로 걷어차고 하인들에게 끌고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서령은 남이와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돌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돌석아, 돌석아. 돌석은 끌려가면서도 서령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이미 터진 입술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기씨, 부디 몸 성이 계셔. 저는 괜찮으니까 울지 마쇼. 그날 밤 김대감 댁 사랑채에서는 서령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에 감금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편 관아로 끌려간 돌석은 형틀에 묶여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양반집 규수를 탐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의 호통과 함께 곤장이 내리꽂혔습니다. 으악, 살점이 튀고 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참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비명을 지르면 그 소리가 담장 너머 서령에게 들릴까봐, 그래서 그녀가 더 마음 아파할까봐 죽을 힘을 다해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말해라. 내 놈이 아기씨를 꼬여냈다고, 내 놈이 흑심을 품고 접근했다고 자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사또는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했지만 돌석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어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죄 지은 거 없소. 사람 좋아하는 게 죄라면 달게 받겠소. 하지만 아기씨 명예에 똥치라는 거짓말은 죽어도 못하오. 저 독한 놈 쳐라. 더 세게 쳐라. 죽여도 좋다. 매질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돌석의 등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고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감옥 바닥에 쓰러진 돌석의 손에는 서령이 선물해준 찢어진 천자문 책 한 권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피에 젖어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그 책이 두 사람의 슬픈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은 서령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헬쑥해진 서령을 보며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그놈은 죽지 않을 만큼만 패서 내다 팔았다. 서령은 벌떡 일어나 김대감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팔려갔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아버님. 알 필요 없다.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할 곳으로 보냈으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너는 다음 달 초하루 이조 참판댁 자제와 혼례를 올릴 것이다. 그때까지 쥐 죽은 듯이 방에만 박혀 있거라. 김대감은 매몰차게 돌아나갔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커덕. 그 소리는 서령의 세상이 닫히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서령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석아, 미안해. 나 때문에. 하지만 슬픔도 잠시 서령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 사랑을, 내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을 수는 없어. 서령은 문갑을 열어 비단옷과 패물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남장용 도포와 보찜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기다려, 돌석아. 내가 갈게. 지옥 끝이라도 널 찾아갈 거야. 양반의 딸 김서령은 죽었다. 이제부터 나는 너의 여인, 너를 구하러 가는 서령이다. 그날 밤 달빛조차 숨죽인 야심한 시각. 서령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고 다시 한번 개구멍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난스러운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운명을 거스르는 처절한 도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령이 사라진 방 안에는 잘려나간 머리카락과 함께 그녀가 쓴 편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녀 불효를 저지르고 떠납니다. 양반의 껍데기보다는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부디 찾지 마십시오. 서령은 남장을 풀고 허름한 무명 저고리에 낡은 치마를 걸쳐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숯검댕을 칠하고 보찜 하나 달랑 맨 꼴이 영락없는 시골 아낙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고운 태가 어디 가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내들이 힐끔거릴 때마다 서령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히다 못해 터져 피가 배어나왔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했지만 서령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돌석이 끌려간 흔적을 찾기 위해 주막이란 주막은 다 뒤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혹시 며칠 전과나 포졸들이 덩치 큰 죄인을 끌고 지나가지 않았소? 눈이 크고 소처럼 우직하게 생긴 사내요. 서령이 묻는 곳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런 놈이 한둘인가? 밥이나 먹고 가슈. 돈 없으면 나가고. 서령은 가져온 폐물을 하나씩 팔아 끼니를 때우고 노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금가락지 하나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쌀 한 뎃밥 값에 후려치는 장사치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기씨가 험한 세상에 내던져졌으니 코 베어가도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하루는 산길을 가다 해가 저물어 다 쓰러져가는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에게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옆자리 보부상들의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거 들었나? 이번에 경상도 최부자 댁에서 노비들을 싹 물갈이했다더군. 한양에서 힘 좋은 놈들을 헐값에 사왔는데 그중 하나가 소잡던 백정이라 힘이 장사라네. 근데 그놈이 초장부터 최부자한테 찍혀서 밥도 못 얻어먹고 매일 메타작이라지 뭔가. 서령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한 걸 간신히 잡고 보부상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최부자댁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부상은 꾀죄죄한 서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젊은 처자가 거긴 알아서 뭐하게. 그 집은 사람 잡는 백정 소굴이나 다름없어. 최부자 성정이 어찌나 고약한지 들어가는 종놈들마다 살아서 나오는 꼴을 못 봤다네. 괜히 얼씬거리지 말고 시집이나 가슈. 제 남동생이 거기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럽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서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막 남은 은비녀를 내밀자 보부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허거덩, 이게 웬 떡이냐? 알았어. 여기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보일 게야. 그게 바로 최부자 집이지. 서령은 그 길로 밥숟가락을 놓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돌석이 살아있다. 그 한마디가 꺼져가던 서령의 다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걷고 또 걸어 드디어 경상도 땅 악명 높은 최부자댁 앞에 당도했습니다. 집은 으리으리했지만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담벼락은 성벽처럼 높았고 대문 앞에는 험상궂은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침을 꿀꺽 삼키고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게 누구냐? 재수없게 거지년이 어슬렁거려. 하인이 소리치자 서령은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날이들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럽니다. 밥 한 끼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힘쓰는 일도 잘합니다요. 뭐? 힘쓰는 일? 비쩍 말라가지고 밥이나 축내게 생겼는데 무슨 일을 해? 썩 꺼져. 하인이 서령을 밀치려 할 때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뱁새 눈을 한 중년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집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행랑어멈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의 눈으로 서령을 훑어보았습니다. 너 일을 하겠다고? 손을 좀 보자. 서령은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터져 엉망이 된 손이었지만 행랑어멈의 눈을 속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가는 걸 보니 험한 일은 안 해본 손인데? 얼굴은 숯검댕 칠갑을 했지만 본판은 반반하게 생겼고 너 어디서 도망친 기생 아니냐? 서령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때를 위해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사람 볼 줄 아십니다요. 제가 실은 저 윗마을 주막에서 국밥 나르던 년인데 주인이 하도 엉덩이를 주물럭거려서 도망 나왔습니다요. 기생은커녕 평생 설거지통에 손 담그고 산 년입니다. 제발 밥만 먹여주시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요. 서령이 억척스럽게 너스레를 떨자 행랑어멈이 피식 웃었습니다. 입심은 살아있구나. 마침 부엌대기 하나가 병나서 죽어나갔는데 잘됐다. 너 이름이 뭐냐? 개똥이입니다. 그래, 개똥이. 이름 한번 구수하구나. 오늘부터 부엌일 거들 거라. 실수하면 밥은커녕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그렇게 서령은 개똥이가 되어 최부자댁에 입성했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하루아침에 부엌대기가 되었으니 그 고생은 말로 다 못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날라야 했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밥 짓는 일이었습니다. 서령이 밥을 지어본 적이 있어야지요. 첫날 가마솥에 쌀을 안 쳤는데 물 조절을 못해 밥이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년아, 이게 밥이냐 죽이냐? 쌀 아까운 줄 모르고. 행랑어멈에게 밥주걱으로 등짝을 얻어맞으면서도 서령은 웃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많이 먹고 싶은 마음에 물을 많이 부었나 봅니다요. 다음엔 아주 고슬고슬하게 짓겠습니다. 서령의 엉뚱한 변명에 부엌 식모들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멀쩡하게 생겨가지고는 푼수도 저런 푼수가 없네. 야 개똥아, 너는 밥 짓지 말고 나가서 장작이나 패라. 서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장작 패는 곳은 바깥마당이니 혹시나 돌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서령은 도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도끼가 어디 가볍습니까? 끙끙거리며 도끼를 들어 올리다 뒤로 벌러덩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으악, 내 허리. 지나가던 머슴들이 그 꼴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야, 저기 봐라. 모기가 도끼 들고 춤춘다. 개똥아, 도끼가 너를 패겠다. 서령은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눈은 쉴 새 없이 마당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축사 쪽에서 무거운 여물통을 지고 오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힘겹게 걸어오는 그 모습.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익숙한 눈매. 서령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당당하고 건강했던 돌석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드러난 팔뚝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걸을 때마다 철그럭 소리가 났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령은 돌석아 하고 소리치고 싶은 걸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아는 체를 했다가는 둘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령은 도끼를 내려놓고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 물 한 바가지를 펐습니다. 그러고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돌석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물 좀 마시고 해야지. 서령은 돌석이 가까이 오자 일부러 발을 헛디뎌 물바가지를 쏟았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요. 눈이 삐었나 앞을 못 보고 그만. 물이 돌석의 발등에 튀었습니다. 돌석은 힘없이 고개를 들어 서령을 쳐다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령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숯검댕을 칠한 얼굴, 촌스러운 무명옷. 돌석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단한 삶에 지친 멍한 눈빛으로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절뚝거리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서령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데 내가 여기 왔는데 나를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망가져버린 내 사랑. 서령은 쏟아진 물바가지를 줍는 척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석아, 내가 왔어. 조금만 참아. 내가 꼭 구해줄게. 서령의 눈물방울이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이내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령은 모두가 잠든 시각 몰래 일어나 부엌에서 남은 누룽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축사로 향했습니다. 축사 구석 지푸라기 위에 쓰러져 잠든 돌석이 보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떨리는 손으로 돌석의 머리맡에 누룽지를 놓고 품속에서 꺼낸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한양에서 올 때 챙겨온 귀한 상처약이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돌석의 상처난 팔에 약을 발라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안 아프게 해줄게. 이 약 바르고 얼른 나아야 해. 돌석이 신음하며 몸을 뒤척이자 서령은 화들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돌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령은 돌석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 그리워서 다시는 놓고 싶지 않아서 서령은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은 머리맡에 놓인 누룽지와 양 냄새가 나는 팔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뭐요? 누가 이런 걸?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건 여물을 먹는 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가슴 한구석에 아주 오랜만에 작은 불씨가 켜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 댁 안방에서는 은밀하고도 끔찍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최 부자가 곰방대를 물고 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관아에 바칠 뇌물이 부족하구나. 이번에 들어온 놈들 중에 덩치 크고 힘 좋은 놈 있지? 그놈한테 누명을 씌워라. 우리 집 송아지를 훔쳐 팔아먹었다고 관아에 고발하고 그놈을 죽여서 보험금을, 아니 관아에서 포상금을 타내도록 해라. 예. 하지만 그놈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시끄럽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속값보다 사람 목숨값이 더 싸게 먹히는 세상 아니냐? 내일 당장 처리해. 서령이 문 밖에서 밥상을 나르다 이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쟁반 위 그릇들이 달달 떨렸습니다. 돌석을 죽이려 하다니. 이제 겨우 만났는데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서령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돌석이는 절대 못 건드린다. 두고 봐라. 양반집 규수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서령은 쟁반을 고쳐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 부자를 무너뜨리고 돌석을 구해낼 기막힌 작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힘없는 부엌대기가 그 서슬퍼런 최 부자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두 사람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서령은 부엌으로 돌아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당장이라도 돌석에게 달려가 도망치라 말하고 싶었지만 최 부자 댁의 감시는 철통 같았습니다. 게다가 돌석의 몸 상태로는 담벼락 하나 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서령은 지혜로 싸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개똥아, 정신 안 차리냐? 이 많은 콩나물 언제 다 다듬을래? 행랑어멈의 핀잔에 서령은 정신을 차리고 콩나물 대가리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가 막힌 생각이 스쳤습니다. 최 부자가 관아에 뇌물을 바치려 한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 뇌물 장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돌석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면 거짓 증인을 세우거나 증거를 조작할 텐데 그걸 역이용하면 돼. 서령은 그날부터 최 부자의 사랑채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사랑채 마루 밑에 기어들어가 엿듣기도 하고 빨래를 널면서 집사들이 주고받는 밀담을 엿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복의 집사, 이번에 관아에 보낼 뇌물 목록 적힌 장부 말일세. 벽장 뒤 비밀 금고에 잘 넣어뒀겠지? 사또 나리가 워낙 깐깐하셔서 장부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큰일 나네. 최 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벽장 뒤 비밀 금고. 하지만 문제는 그 금고를 어떻게 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채에는 늘 하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열쇠는 최 부자가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서령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최 부자가 술을 좋아하니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열쇠를 빼내야 한다. 서령은 부엌에서 몰래 빚어둔 술독에 설사약을 탔습니다. 아주 강력한 놈으로다가 말이지요. 그리고 저녁상에 그 술을 올렸습니다. 마님, 오늘따라 술이 아주 잘 익었습니다요. 향이 기가 막힙니다. 서령이 너스레를 떨자 최 부자는 의심 없이 술잔을 비웠습니다. 맛이 좋구나. 개똥이 내가 술 빚는 솜씨가 제법이야. 서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나리. 그리고 오늘 밤 화장실에서 주무시게 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깊어지자 최 부자의 배에서 전쟁이라도 난 듯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최 부자는 엉덩이를 부여잡고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령은 이때다 싶어 사랑채로 숨어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집사뿐이었습니다.
서령은 벽장을 뒤져 비밀 금고를 찾아냈지만 열쇠가 없었습니다. 낭패였습니다. 최 부자가 뒷간에 가면서 열쇠를 챙겨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뒷간 쪽에서 최 부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놈들아! 휴지 좀 가져와라. 휴지가 없다. 하인들이 모두 잠든 시각이라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서령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제가 가져왔습니다요. 서령은 문틈으로 집단 뭉치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집단 속에 슬쩍 본드, 아니 끈적한 연물을 발라놓은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집단을 받아들고 뒤처리를 하려던 순간 손이 집단에 철썩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손이 안 떨어져. 최 부자가 발광하는 사이 헐렁해진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서령은 재빨리 문 아래 틈으로 손을 넣어 열쇠 꾸러미를 낚아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손이 미끄러워서 꿀단지를 엎은 집단을 가져왔나 봅니다요. 금방 씻을 물 가져올게요. 서령은 열쇠를 들고 사랑채로 날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최 부자의 비리가 낱낱이 적힌 장부와 돌석에게 씌울 누명 계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찾았다. 서령은 장부를 품속에 감추고 다시 금고를 잠근 뒤 열쇠를 뒷간 문 앞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돌아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음 날 최 부자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부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최 부자가 길길이 날뛰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놈이냐? 내 방에 들어온 놈이 누구냐? 잡히면 껍질을 벗겨 죽이겠다. 하인들이 모두 마당에 집합하여 매질을 당했습니다. 서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몽둥이가 등짝을 내리칠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서령은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이까짓 고통, 돌석이가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서령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돌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저 작고 여린 여인이 왜 저렇게 독하게 버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석은 자신을 때리려는 하인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만 때리시오. 저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도둑질을 하겠소. 차라리 나를 때리시오. 돌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자 하인들이 주춤했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들어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자신을 감싸는 돌석. 비록 기억은 못해도 그의 본성은 여전히 서령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개똥이입니다. 나리,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요. 저는 글자도 모르는 까막눈인데 장부가 뭔지도 모릅니다요. 서령이 짐짓 통곡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돌석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 건방진 놈, 내 놈이 훔쳤지? 내 놈이 훔치고 저 계집 핑계를 대는 거지.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묶어라. 오늘 밤 관하로 넘겨서 아주 끝장을 내주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돌석은 다시 포박되어 헛간에 갇혔고 날이 밝으면 누명을 쓰고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서령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룻밤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자 서령은 훔쳐낸 장부를 들고 몰래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관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관아가 아니었습니다. 서령은 낮에 빨래터에서 들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암행어사가 이 근방을 돌고 있다지. 변복을 하고 민정을 살핀다고 들었어. 서령은 읍내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장터 구석진 곳에 허름한 행색을 한 선비 하나가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서령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선비의 갓근이 예사롭지 않은 명주실로 되어 있고 낡은 옷소매 사이로 보이는 살결이 희다는 것을. 서령은 선비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사람 하나 살려주십시오. 선비는 깜짝 놀라 국밥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이복의 안악, 이게 무슨 짓인가? 나는 그저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네. 아닙니다. 나리께서는 암행어사시지요? 제 눈은 못 속입니다. 여기 이 장부를 보십시오.
최 부자의 악행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제 정인을 살려주십시오. 서령이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내밀자 선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장부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자네 정체가 뭔가? 일개 부엌대기가 어찌 이런 장부를 구하고 또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서령은 깊은 숨을 내쉬고 얼굴에 칠한 숯검정을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달빛 아래 서령의 본래 얼굴이 드러나자 선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한양 이조판서 김대감의 딸 김서령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사랑을 위해 신분을 버리고 부엌대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 자네의 용기에 감복했네. 걱정 말게. 오늘 밤 최 부자 댁의 기둥뿌리를 아주 뽑아버릴 테니. 서령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 댁 헛간. 돌석은 묶인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기씨, 보고 싶소. 저승에 가면 만날 수 있으려나. 그때 헛간 문이 삐걱 열리며 서령이 들어왔습니다. 숯검정을 지운 하얀 얼굴로 마치 선녀처럼. 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인가? 환영인가? 아기씨? 서령은 달려가 돌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나야. 서령이야. 내가 왔어, 돌석아. 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묶인 손으로 서령의 얼굴을 더듬거렸습니다. 아기씨, 정말 아기씨요? 어떻게 이런 곳에 그 험한 꼴을 하고. 쉿, 설명은 나중에 해. 지금은 나가야 해. 곧 어사 출도가 있을 거야. 서령이 돌석의 밧줄을 풀려는데 밖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최 부자 댁의 대문이 박살나고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자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서령과 돌석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웃었습니다. 지옥 같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외침과 함께 최 부자 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담장을 넘어 들이닥치자 거만하던 최 부자는 혼비백산하여 버선발로 마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나으리, 뭔가 오해가 있으십니다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요. 최 부자가 납작 엎드려 빌었지만 암행어사는 서슬 퍼런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령이 건네준 장부가 어사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의 뱃속에 들어찬 탐욕이 법 없이도 살 만큼 깨끗하더냐? 여기 적힌 뇌물 내역과 양민을 수탈한 기록이 산더미인데 감히 혓바닥을 놀려. 아이고, 그건 누군가 조작한 것입니다. 저기 저 부엌대기 년과 백정놈이 꾸민 짓입니다요. 최 부자가 손가락질하며 발악하자 어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닥쳐라. 내 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억울하게 잡혀온 자들을 모두 풀어주어라. 역졸들이 최 부자를 굴비 엮듯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마당에 모인 노비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서령과 돌석은 그 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령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기씨, 정말 꿈이 아니죠? 아기씨가 어찌 백리 천리 길을 걸어 여기까지. 서령은 돌석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꿈이면 어떻고 생시면 어때? 내가 살아있으면 된 거야. 내가 내 옆에 있으면 된 거야. 어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낭자 약속대로 그대의 정인을 구했소. 내 낭자의 기계에 탐복하여 이번 일은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덮어두겠소. 허나 세상의 눈이 무서운 법이니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감사합니다, 나으리.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서령과 돌석은 어사에게 큰 절을 올리고 최 부자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 사람이 읍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서령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소리는 관군이야. 관군? 어사 나으리가 우리를 쫓는 거요? 아니, 어사 나으리가 아니라 아버님이 보낸 추노꾼 들릴 거야. 서령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딸이 사라진 것을 알고 전국의 추노꾼들을 풀어 이잡듯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멀리 말을 탄 사내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사슬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기 도망친 년놈들이 있다. 추노꾼 대장의 고함 소리에 돌석이 서령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기씨, 도망가시오. 내가 막을 테니 어서 가시오. 안 돼. 같이 가야지. 너 혼자 두고는 절대 안 가.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내 몸 상태로는 어차피 멀리 못 가오. 여기서 같이 잡히면 나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고 아기 씨는 평생 방에 갇혀 지옥처럼 살게 될 거요. 아기 씨가 내 눈앞에서 끌려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소. 무슨 소리야? 너 죽으면 나도 죽어. 돌석은 서령의 어깨를 꽉 잡고 흔들며 피 토하듯 외쳤습니다. 내가 왜 모진 고문을 버텼는데? 아기 씨가 서령이가 자유롭게 사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아남았소. 그런데 여기서 같이 잡혀서 개죽음을 당하면 내 고생은 뭐가 돼요? 제발 나를 살리고 싶으면 아기 씨라도 도망쳐서 살아주시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요. 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령은 그제야 돌석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던지려는 그 처절한 사랑 앞에 서령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시오. 어서 가란 말이오. 돌석은 서령을 숲속으로 떠밀고 자신은 길 한복판에 버티고 섰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온몸이 상처투성이면서도 그의 눈빛만은 사나운 호랑이 같았습니다. 추노꾼들이 말에서 내려 돌석을 에워쌌습니다. 이 독한 놈 제 발로 걸어오다니 용기가 가상하구나.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흥, 백정 칼맛 좀 볼 테냐? 내 여자는 손끝 하나 못 건드린다. 돌석은 길가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휘둘렀습니다. 이야! 추노꾼 하나가 나뭇가지에 맞아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덤벼들자 돌석은 금세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숲속에 숨어 지켜보던 서령은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돌석이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저으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가시오. 제발 가시오. 서령은 눈물을 머금고 뒤돌아 달렸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 살아서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돌석은 결국 추노꾼들에게 짐짝처럼 묶여 말 뒤에 매달렸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의 시선은 서령이 사라진 숲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부디 무사하시오 내 사랑. 서령은 밤새 산을 넘어 인적 드문 산사에 숨어들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배려로 공양간에서 일을 하며 몸을 숨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돌석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꿈, 자신이 다시 김대감에게 잡혀가는 꿈. 그러던 어느 날 산사로 탁발을 나갔던 동자승이 서령에게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보살님, 읍내 장터에 이상한 방이 붙었대요. 흉악한 백정놈이 양반집 교수를 납치했다가 잡혀서 내일 오시에 차명에 처한다는. 서령의 손에서 빗자루가 툭 떨어졌습니다. 차명이라니, 내일 오시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서령은 정신없이 산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스님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대로 돌석을 죽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같이 죽더라도 그의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읍내 장터는 차명 구경을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형장 한가운데 돌석이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이라기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망나니가 칼춤을 추며 돌석의 주위를 돌았습니다. 물을 뿜고 칼날을 번뜩이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죄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돌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없소. 다만 다음 생에는 백정이 아니라 평범한 사내로 태어나 그 사람과 평범하게 사랑하고 싶소.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추시오. 그 칼 멈추시오. 서령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하고 옷은 거짓골을 한 서령이 인파를 해치고 형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포졸들이 막아섰지만 서령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비키시오. 저 사람은 죄가 없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오. 죽이려면 나를 죽이시오. 돌석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기씨, 왜 온 거요? 도망가라니까 왜? 바보야. 너 죽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죽어. 서령은 포졸들을 뿌리치고 돌석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형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백정 죄인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광경은 전대미문의 충격이었습니다. 구경꾼들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날벼락이야. 견우직녀가 따로 없네. 사또 나으리 저렇게 애절한데 좀 봐주시구려. 하지만 형 집행을 맡은 사또는 냉정했습니다. 어허, 형장을 어지럽히다니. 여봐라, 저 미친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형을 집행하라. 포졸들이 서령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서령의 손톱이 돌석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바닥을 긁었습니다. 안 돼. 돌석아. 안 돼. 망나니가 다시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칼날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서령은 절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내 목을 쳐라.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화살 하나가 날아와 망나니의 칼을 팅 하고 쳐냈습니다. 누구냐? 사또가 놀라 소리치자 형장 입구 쪽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라. 어명이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말을 탄 고위 관료가 들이닥쳤는데 그는 놀랍게도 김대감이 아닌 낯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김대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벌어진 이 기막힌 반전. 하늘이 이 가련한 연인을 도우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형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명을 받들고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얼마 전 최부자댁의 비리를 심판했던 그 암행어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낡은 선비 복장이 아닌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은 당당한 도승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놈들, 죄 없는 백성을 차명에 처하려 하다니 국법이 두렵지 않으냐?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단상에서 내려와 엎드렸습니다. 도승지 대감, 어찌 이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하여. 도승지는 차가운 눈으로 사또를 쏘아보다가 포승줄에 묶인 김대감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김대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김아무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백정을 팔아넘기고 딸을 강제로 혼인시키려 했으며 심지어 사적인 감정으로 국법을 어기고 살인을 교사하려 했다. 이에 전하께서는 그 죄를 물어 김아무개를 파직하고 유배형에 처하라는 어명을 내리셨다. 형장에 모인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천하의 김대감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다니 그야말로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 도승지는 서령과 돌석에게 다가와 직접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김낭자 그리고 돌석이 그대들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가 대궐에까지 퍼져 전하께서도 감동하셨네. 신분의 귀천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진심임을 온 세상에 알렸으니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행복하게 살 거라. 서령과 돌석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돌석아, 살았어. 우리가 살았어. 아기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김대감은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서령아,
내가 감히 애비를 배신하고 백정놈과 살겠다는 것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너는 내 딸도 아니다. 서령은 눈물 젖은 얼굴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양반의 딸로 태어나 비단 옷 입고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무명 옷 입고 웃으며 사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행복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김대감은 딸의 단호한 눈빛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유배지로 향하는 수레에 실려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깊은 산속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지어졌습니다. 마당에는 암탉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고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보, 점심때 됐는데 밥 안 먹고 뭐 하시오? 서령이 부엌에서 나와 소리치자 장작을 패던 돌석이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님 배꼽시계는 어찌 그리 정확하신가? 금방 가리다. 돌석은 이제 더 이상 주눅든 백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옷은 허름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령 또한 양반집 교수의 티를 벗고 억척스럽지만 사랑스러운 산골 안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상에는 보리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돌석이 산에서 캐온 나물들이 올라왔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꿀맛 같은 밥상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드시오. 오늘 캔 더덕인데 아주 향이 좋소. 돌석이 더덕구이를 집어 서령의 숟가락에 올려주었습니다. 서령은 입을 크게 벌려 받아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다. 역시 우리 서방님 손맛이 최고야. 근데 당신 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산에만 다니면 어떡해? 어제 가르쳐준 부부유별은 외웠어? 아, 거참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또 잔소리네. 부부유별? 그거야 뭐 부부끼리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야 한다는 뜻 아니오? 서령이 밥알을 뿜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푸하, 당신 진짜 천재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그래, 맞아. 우린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부부지. 두 사람은 마주보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산새들도 부부의 웃음소리에 맞춰 지저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령은 돌석에 무릎을 베고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석아, 나 후회 안 해. 양반집 교수였을 때보다 지금이 100배 1000배 더 행복해. 당신 등짝이 내 비단 이불보다 훨씬 따뜻하거든. 돌석은 투박한 손으로 서령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소 잡는 칼 대신 당신 손잡고 사는 지금이 꿈만 같소.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나는 당신 머슴 할라요.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머슴은 무슨, 그때는 내가 당신 업고 다닐게. 그때 살인문 밖에서 웬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늑수그레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서려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온데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돌석이 얼른 달려가 표주박에 물을 떠왔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어르신. 산길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노인은 물을 시원하게 들이키고는 마루에 앉아있는 서령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서령은 왠지 모를 익숙함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아버님?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배형이 풀리고 촌부가 다 된 김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먼발치서 지켜보려 왔다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물이라도 얻어 마시려 들른 것이었습니다. 허허, 사람을 잘못 보았소. 나는 그저 떠돌이 늙은이라오. 물 잘 마셨소. 두 분 100년해로 하시오. 김대감은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그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맨발로 뛰어나가 김대감의 뒤를 쫓아가려 했지만 돌석이 조용히 서령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놔두시오. 마음 편히 가시게. 우리 잘 사는 모습 보셨으니 이제 웃으며 가실 거요. 서령은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김대감은 산모퉁이를 돌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딸과 사위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비로소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긴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옳았다. 사랑이 신분보다 귀하구나. 그 후로도 서령과 돌석은 산속에서 오순도순 아이 셋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양반과 백정이라는 신분의 벽을 넘어선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 춘향전보다 더 진한 사랑 이야기로 조선 팔도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